오랜 기간 유럽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프랑스는 유럽 대륙 서부에 위치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북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과 남쪽은 각각 대서양과 지중해를 접합니다. 기원전 약 7세기경 이 땅에 켈트족이 정착하고 점차 프랑스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이들을 갈리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이 지배한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갈리아인들은 금발의 흰 피부, 거대한 몸집을 지닌 전투적인 민족이었는데요. 전성기 때 갈리아인들은 로마 제국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땅을 차지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산만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인지 통일국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갈리아는 이웃나라 로마 제국과 전쟁을 자주 벌였는데요. 기원전 58년 로마에서 명성이 높아진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을 시작합니다. 수년에 걸친 전쟁 끝에 카이사르는 100만 갈리아인의 피를 뿌리며 갈리아를 정복합니다. 이때부터 갈리아는 로마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통치는 갈리아인들에게 있어 큰 재난인 동시에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겨운 진통을 겪은 갈리아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많은 도시가 요새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 시기 건설된 수많은 도시들은 현재 프랑스의 유명 도시가 됩니다. 2세기 후반부터 혼란에 빠진 로마 제국에 내전이 빈번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방의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입하는데요.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는 로마가 갈리아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자 260년 갈리아 장군 포스트무스는 스스로 왕이 되어 갈리아 제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로마는 다시 갈리아 지배권을 회복하는데요. 이후에도 끝없이 이어진 갈리아인의 반란은 로마 제국이 붕괴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국경선을 뚫고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게르만족은 동고트, 서고트, 프랑크 등 수많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4세기 동쪽에서 밀려드는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 게르만족의 이동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406년 겨울 게르만족은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에 들어갔고 쇠약해진 로마 제국은 그저 이들의 성장을 맥없이 지켜봅니다. 게르만 부족이 갈리아에 들어와 세운 왕국 중에서 후대 프랑스에 제일 큰 영향을 준 나라가 이때 탄생하는데요.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의 클로비스가 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프랑스 왕국을 세웁니다. 이로써 메로빙거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프랑크 왕국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 클로비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진 그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만약 회생 기회를 준다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는 기도였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상대편 내부에 혼란이 일어났고 클로비스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클로비스는 군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합니다. 이후 메로빙거 왕조의 지배권이 약화되면서 왕실을 관리하던 궁제들에게 실권이 넘어가는데요. 이때 프랑크 왕국을 침략한 이슬람군을 궁제인 샤를 마르텔이 격파하게 됩니다. 741년 샤를 마르텔이 세상을 떠나자 피핀 3세와 형 카를로만이 프랑크 왕국 궁제 자리를 물려받는데요. 746년 형제의 결정 끝에 피핀이 카를로만을 무너뜨리고 역사상 교황이 국왕을 위해 거행한 첫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새롭게 카롤링거 왕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후 피핀 왕이 아들 샤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그는 재위 수십 년 동안 약 50여 차례 전쟁을 벌이고 유럽 중서부를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샤를은 반대파를 피해 감옥에서 탈출한 로마 교황이 다시 그의 지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800년 샤를이 로마를 방문하자 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교황이 친히 교회까지 그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당시엔 황제가 방문했을 때만 교황이 영접하러 나갔는데요. 결국 로마 교황에 의해 샤를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로 임명되었고 샤를 대제라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프랑크 왕국은 샤를 제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의 제국은 자연스럽게 고대 로마 제국을 잇게 됩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샤를 제국도 샤를 대제가 죽자 세 손자들의 암투로 분열됩니다. 결국 843년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면서 샤를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나고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으로 3등분됩니다. 이때 동프랑크 왕국은 후에 독일로 발전하게 되고 샤를이 물려받은 서프랑크 왕국은 얼마 뒤 프랑스 왕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프랑스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프랑크 왕국의 샤를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10년간 3명의 국왕이 평범하게 살다 일찍 죽는데요. 987년 루이 5세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위그 카페가 새롭게 왕으로 추대되었고 프랑스는 카페 왕조 시대로 들어섭니다. 위그 카페는 강력한 왕권을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각지의 귀족들은 마음대로 영지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줍니다. 1137년 루이 7세는 프랑스 경제와 문화 발전에 힘썼는데 이때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착공됩니다. 1180년 아들 필리프 2세가 즉위한 뒤 귀족들의 위세를 꺾으면서 왕실 권위를 크게 높이는데요. 그는 영국 왕자 리처드와 연맹을 맺고 영국 왕 헨리 2세와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필리프 2세는 어부지리로 영토를 일부 얻어내는데요. 그 뒤 영국의 사자왕이라 불리던 리처드가 즉위하자 필리프 2세는 이번엔 사자왕 리처드 동생인 존이 형과 왕위 쟁탈을 벌이도록 부추깁니다. 이렇게 영국 왕이 된 존은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땅을 하도 잃어서 실지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필리프 2세는 영국을 무찔렀다는 업적 외에도 파리라는 세계적인 도시를 수도로 결정했다는 업적도 남기는데요. 이때 성벽과 도로를 수리하면서 파리의 모습을 재정비합니다. 1328년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카페 왕조도 막을 내리는데요. 다음 왕위를 계승할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필리프 4세의 외손자였던 영국의 에드워드 3세였는데 프랑스인들은 이 영국인이 자신들을 통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프랑스 태생인 필리프 드 발루아를 새 왕으로 지지합니다. 결국 그가 필리프 6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1328년 발루아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자신이 후계자이니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그래도 원한이 깊었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인 100년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려 100년간 전쟁을 지속하는데요. 1348년에 들어서는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국왕 필리프 6세도 흑사병으로 죽고 인구가 줄어서 양국이 타격을 입으니 근 10년간 전쟁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1355년 영국에 의해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군은 기세 좋게 프랑스를 눌러갔고 프랑스 북부 사람들은 영국군의 살인과 약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전쟁 후반기 쓰러져가는 프랑스를 구원할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평범한 시골 소녀였던 잔다르크인데요. 잔다르크는 13살 때부터 계속해서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그녀가 프랑스를 이끌어 영국을 물리치고 왕세자 샤르를 왕으로 만드는 게 그녀의 사명이라는 건데요. 잔다르크가 서서히 자신의 운명을 깨달을 쯤 왕세자 샤르는 영국에 의해서 프랑스 남부까지 밀려난 상황이었고 프랑스 국토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남부마저 함락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잔다르크는 고향 근처의 장군을 찾아가 계시를 설명합니다. 장군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정말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희망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왕세자 샤르를 만나게 해줍니다. 왕세자 샤르과 귀족들 모두 잔다르크를 의심했지만 잔다르크가 샤르에게 샤르만 알고 있던 비밀을 말하자 결국 왕세자는 그녀가 신이 프랑스를 구원하려고 보낸 사자라고 믿게 됩니다. 1429년 4월 잔다르크는 수천 명의 프랑스 군인을 이끌고 용감하게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지휘로 프랑스는 영국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결국 샤를은 대관식을 가지며 샤를 7세로 등극했고 그의 옆에는 손에 깃발을 든 잔다르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잔다르크의 명성에 귀족들의 질투는 커져만 갔고 결국 그들은 남몰래 그녀를 해칠 계획을 세웁니다. 프랑스 귀족에 의해 영국으로 팔려간 잔다르크는 결국 마녀로 판정되었고 1431년 20살도 안 된 나이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조국에 바친 젊은 피로 인해 1453년 프랑스는
100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잔다르크는 교황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고 이후 수백 년 동안 프랑스인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프랑스에서 용맹함과 낭만을 모두 갖춘 프랑수아 1세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했던 프랑수아 1세는 훌륭한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해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는 프랑스에 있는 동안 모나리자 작품을 남깁니다. 이렇게 프랑스 르네상스 전성기에 초석을 다진 프랑수아 1세는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밀라노를 잠시 쟁취하기도 합니다. 건축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여러 걸작을 남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샹보르성, 루브르 궁전, 퐁텐블로 궁전이 있습니다. 1520년대부터 프랑스에 전해진 칼뱅 사상으로 신교도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동맹자라는 의미의 위그노라 불렸습니다. 기존의 가톨릭과 신교도 위그노가 충돌하면서 1562년 위그노 전쟁이 발발합니다. 앙리 4세는 양쪽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30년간의 종교 전쟁을 끝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톨릭 광신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1643년 루이 14세가 5살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는데요. 성인이 된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세는 약 70년간 통치하면서 프랑스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여는데요. 그는 귀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파리 교회에 28년에 걸쳐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귀족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떠나 베르사유 궁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왕궁으로 이름을 떨치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녹봉을 받으며 점차 유의에 빠져든 귀족들이 본인들이 관리하던 영지의 국민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이런 식으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는 왕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1682년에는 왕권이 교황보다 높다는 주장을 선언하고 종교 통일을 위해 신교도들을 숙청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순수 가톨릭 국가로 뒤바뀝니다. 또한 그는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 여러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가 죽은 후 프랑스는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때 프랑스는 이미 빚더미에 나앉은 상태였습니다. 왕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가 하늘을 찌르고 현실을 회피한 루이 16세가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동안 화려한 궁 밖에서는 혁명의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볼테르와 루소 같은 개봉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세계관을 접한 프랑스인들은 신분제와 절대군주제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 평등과 자유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렇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였고 자유와 평등을 갈망한 프랑스인들이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선포되고 1792년 국민의회가 군주제를 폐지했으며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 혁명의 불길로 1793년에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자코뱅파가 공포 정치를 시행하자 결국 반동이 일어났고 반복되는 권력 투쟁으로 프랑스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하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법, 이 혼란기에 등장한 이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1799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가 귀국한 나폴레옹이 군대를 파견하여 의회를 해산시키고 순식간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내정과 외교에서 모두 훌륭한 성과를 냈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1804년 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공화국이 끝나고 나폴레옹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가 건설한 제국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제1제정이라 부릅니다. 나폴레옹은 이후 주변국을 정복하며 세계의 명성을 떨치다가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면서 섬으로 유배를 떠나고 결국 섬에서 탈출해 파리에 다시 입성해서 프랑스 황제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똘똘 뭉쳐서 워털루 전투에서 그를 격파하자 나폴레옹의 황제 복귀는 이른바 백일전하로 끝이 납니다. 이후 왕정 복구로 루이 18세가 등극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데요. 이미 새로운 삶을 경험한 국민들은 예전에 어두웠던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결국 7월 혁명을 일으켜 파리를 손에 넣습니다. 이에 샤를 10세는 베르사유 궁으로 도망을 가고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추대되면서 7월 왕정을 세웁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대표 자격으로 왕위에
왕위에 올랐지만 왕조 자체가 이미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았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이 발생하면서 7월 왕정도 끝내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임시정부는 프랑스 제2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고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을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야망을 품고 있던 루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국민투표로 군주제를 복귀시키는데요. 1852년 프랑스 제2제정이 정식 성립되면서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3세로서 황제에 즉위합니다. 나폴레옹 3세는 독재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황제와 정부에 반대하는 자는 즉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안전법을 통과시킵니다. 이에 프랑스에는 백색 테러의 공포가 치솟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는 유럽 각국과 정복 전쟁을 펼치다가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는 전쟁을 빌미로 정치적 생명을 늘려보기 위해 프로이센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포로로 잡혀 항복합니다. 이에 임시정부가 프랑스 제3공화국을 설립합니다. 같은 해 파리 시민들은 사회주의 자치정권인 파리코민을 세우지만 제3공화국이 이를 진압합니다. 이후 내부 분열이 일어나 왕당파와 공화파가 군주제와 공화정 사이에서 대립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공화파가 승리하면서 공화제는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정치체제가 됩니다. 이후 프랑스는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식민지를 확대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프랑스는 방어가 최고라는 생각에 국경에 마지노선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 비시 프랑스와 자유 프랑스로 양분화되면서 제3공화국이 막을 내립니다.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협력했으나 자유 프랑스는 결국 땅을 되찾고 승리를 거둡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임시정부를 거쳐 1946년 헌법이 발효되었고 제4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후 식민지의 독립운동 등의 문제로 혼란에 빠지다가 결국 1958년 국민투표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역사 총정리 시리즈에서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